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72세 주인공, 할아버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조그만 전원주택과 주변 농지를 소유하고 계셨고,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입니다. 김민정 42세 딸, 김현수 할아버지의 외동딸입니다. 대학 진학 후 도시에서 직장을 잡아 결혼했고 아버지께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효심이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이진호 45세 사위, 김민정의 남편입니다.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해왔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늘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효심 가득한 사위처럼 행동하지만 속에는 어떤 음모를 꾸미는 인물입니다. 박정옥 70세 이웃 할머니, 김현수 할아버지의 오랜 이웃이자 친구로 시골에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김현수 할아버지가 도시에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사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살림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지만 땀 흘려 일군 밭과 작은 전원주택은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을 둘러보고 트랙터를 몰아 논밭을 갈고 저녁 무렵이면 마당 앞에 걸터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저 땅은 내 손때가 묻어서 그런지 작물들이 더 잘 자라는구나. 김현수 할아버지는 늘 땅을 쓰다듬으며 정답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험난한 날씨가 농사를 방해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는 이곳에서의 삶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인 김민정이 사위 이진호와 함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비추던 둘이 갑작스레 평일에 시골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반가우면서도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찾아오지 않던 딸 부부가 이렇게 뜬금없이 온 데에는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민정과 이진호는 의외로 아버지, 이제 도시에서 편하게 지내셔야죠. 우리와 같이 삽시다. 라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딸 부부가 효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사위 이진호는 아버님, 요즘 시골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도시 오시면 병원도 가깝고 저랑 민정이가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딸과 사위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본래라면 시골 생활을 마다하지 않을 텐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고 제때 병원 검진을 받기 힘들어졌으니 도시에서 함께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을 떠나면 남은 내 인생에 뭐가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존재했습니다. 농사는 김현수 할아버지의 정체성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홀로 지낸 지 오래된 상황에서 유일한 가족은 딸뿐이었고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손때 묻은 농토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그 역시 언젠가는 도시로 가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가 갑작스레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시에 와서 지내자는 말을 들은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진호는 시골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열정적인 태도였습니다. 점잖아 보이는 양복 차림으로만 다니던 이진호가 밭일을 돕겠다며 헌 옷까지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이 밭을 갈아보겠습니다. 이진호가 이렇게 말하면 김현수 할아버지는 살짝 걱정하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트랙터 몰아본 적 없을 텐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넘어지면 다친다네. 그러면 이진호는 활짝 웃으며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못하는 게 없죠, 제가. 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김현수 할아버지는 이진호에게 트랙터 다루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며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허둥대던 이진호였지만 점차 트랙터 운전에도 익숙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밭일 후에는 잔뼈가 굵은 김현수 할아버지를 따라 작은 텃밭에 걸음을 옮기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물을 주며 허리를 굽혀 일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시골집 마루에 앉으면
이진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도 아버님, 식사 차려드릴게요. 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정도 부엌에서 요리를 돕고 어느새 사위가 만든 음식이 식탁에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김민정이 직접 한 상을 차렸겠지만 사위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김현수 할아버지는 저 친구가 이렇게 열정적이었나? 라며 살짝 놀라워했습니다. 아버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농사일 하시느라 고생하셔서 영양가 있게 준비해봤어요. 음식 솜씨도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 도시 생활만 하던 친구로 알았는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사이로 사위의 노력과 진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밤 마루에서 나란히 앉은 김현수, 할아버지와 이진호는 막걸리 한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위가 직접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지내십시다. 아프시면 제가 당장 병원 데려가겠습니다. 라며 눈빛을 반짝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김현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걱정하고 챙겨주는 이가 존재한다니 혈연인 딸보다도 사위가 더 살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진호는 시골 농지 팔고 아버님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시는 건 어떠세요? 라는 말을 슬쩍슬쩍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편리합니다.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지시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하고 여기 시골집은 버스 정류장도 멀어서 살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김현수 할아버지의 고민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땅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지만 반대로 도시에서 지낼 삶을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위는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내가 부동산 거래 쪽에 조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어요. 시골 농지를 팔면 자금이 좀 나올 테니 그걸로 도시에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시면 아버님도 편하고 우리도 모시기 수월합니다. 김현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서서히 사위 편으로 기울어갔습니다. 딸인 김민정조차도 아버지, 나도 이제 아버지랑 함께 살고 싶어요. 손주가 생기면 아버지가 보살펴 주시면 좋고요. 아버지 혼자 시골에 계시면 우리도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조른 것입니다. 명절 때나 잠깐씩 만났던 딸 부부가 이렇게 다정하고 진심으로 보살펴 주려 하니 누가 봐도 감동적이라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정옥 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은 딸 부부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챙긴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칭찬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농지를 파는 일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 땅과 전원주택은 현금 가치 이상의 정서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위의 부드러운 설득은 갈수록 설득력 있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김현수 할아버지는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조금 편해지기 위해 나중에 더 큰 불편을 감수할 순 없겠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마음먹고 딸과 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시골의 농지와 전원주택을 전부 처분했습니다. 땅값이 크게 뛰지도 않은 시골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가져온 농지였기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도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처음 접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서류 떼고 전자계약서도 쓰고 하는 시대라서요. 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사위 이진호가 옆에서 모든 과정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대출을 조금 껴서 할 테니 명의는 일단 제가 가져갈게요. 나중에 재산으로 정리할 때 문제 없도록 저한테 믿고 맡기세요. 김현수 할아버지는 명의를 사위 이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약간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는 이유를 명확하게 댔습니다. 은행 대출을 제가 받아야 하니까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둬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나중에 사인만 하시면 이 명의를 넘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딸인 김민정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나중에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돌리는 건 어려울 것 없어요. 우리는 서류 작업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상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날인을 하려니 김현수 할아버지는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엄습했지만
사위가 종일 옆에서 친절히 도와주고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에 그래, 이래 봬도 내 사위가 아니냐. 나를 그토록 극진히 모시려 하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마무리되던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위 이진호는 아버님, 이제 도시에서 편안하게 지낼 날만 남았네요. 라며 싱긋 웃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그 미소에서 섬뜩한 기운을 살짝 느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시골 전원주택을 정리하고 딸 부부가 마련했다는 아파트로 옮겨가게 된 김현수 할아버지. 시골집에서 나오는 날은 참으로 허탈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었던 감나무부터 지게를 세워두던 헛간까지 모두 추억으로 남겨두고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을 부를 정도로 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은 분이지만 도시에서 필요 없는 농기구들은 대부분 팔거나 버렸고 남은 물건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약간의 살림살이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사위 이진호가 벌써부터 아버님, 여기서부터는 엘리베이터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전망이 좋을 거예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새로 장만했다는 아파트는 나름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부터 도시 생활의 편리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쪽 방이 아버지 방이에요. 김민정이 먼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새하얀 벽지와 반짝이는 바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미리 아버지를 위해 가구를 준비했다며 기본적인 침대와 옷장을 맞춰 놓았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방 안에 들어서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에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고 참, 세상 많이 변했구먼. 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한 곳에서 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들었고 아직은 낯선 도시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공존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사위 이진호는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병원 정기검진도 받게 해주었고 딸 김민정도 저녁이면 부지런히 반차를 만들며 아버지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차 사위 이진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투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깜빡했는데요. 나중에 병원 갈 때 택시 타고 다니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모시고 다닐 수가 없겠네요.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직접 태워주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할아버지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생활비 내시는 건 생각해 보셨나요? 아버님도 벌이가 없으니 적은 연금이라도 조금은 보태주시면 좋겠네요. 김현수 할아버지는 굳이 생활비를 내라고 하면 낼 생각이야 있었지만 사위가 예전처럼 친절한 말투로 조근조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심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요구하자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기다리던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한 말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였습니다. 딸 김민정 역시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서 그런지 할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조차 잘 내지 못했고 서류 작업이나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참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김현수 할아버지는 종종 시골에 대한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후회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처분한 상태라 후퇴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 이진호가 아파트 소유권 문제로 할아버지에게 잠시 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부동산 쪽에서 집 실사 나온다고 해서요. 아버님이 계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고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나가셔서 운동이라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응했습니다. 알겠네. 그럼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지. 하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파트 안에 낯선 사람이 몇 명이나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이진호와 서류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문득 들려오는 목소리에 김현수 할아버지는 멈칫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조건인가요? 네, 이미 제 명의이고 저는 이런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차익 남기고 팔려고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에 내놓으실 생각이신지. 이진호가 이 아파트를 팔려고 중개업자와 흥정을 벌이는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김현수 할아버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아파트라던 이곳을 저 친구가 왜 함부로 팔려는 건가? 직감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물러간 뒤 거실에서 이진호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시골 땅도 이미 다 팔았고 명의는 내 이름으로 다 넘어왔어요. 이번에 집을 처분하면 수중에 꽤 목돈이 들어올 겁니다.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도 다 쳐놔서 그분이 항의해봤자 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현수 할아버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온갖 친절과 효심을 가장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저녁 김현수 할아버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진호에게 직접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복의 사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여기 집이 어떻게 자네 것인가? 이건 내가 시골 농지 판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러자 이진호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버님,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매물을 내놓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김현수 할아버지가 거세게 항의하자 이진호의 태도는 단번에 돌변했습니다. 내 명의잖아요. 법적으로도 내 소유입니다. 아버님이 시골 땅 판 돈이라고 해도 여기 계약서상 주인은 나란 말이에요. 김현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딸인 김민정도 들어왔지만 이진호 편에 서서 아버지,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도시 생활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계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살펴 드릴 거예요. 라는 알 수 없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결국 부부는 합심하여 김현수 할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도시 생활이 불편하시잖아요. 여기서 같이 사시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어차피 아버님께서 지내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질은 쫓겨나시오. 나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지하던 딸과 사위에게 이토록 노골적으로 내쫓기는 상황에서 김현수 할아버지는 한없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골 농지를 팔아버려 돌아갈 곳도 없고 이 아파트는 이미 사위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으니 법적 다툼을 한다고 해도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결국 이진호는 할아버지를 아파트에서 거의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더 이상은 못 모십니다. 이 근처에서 싼 원룸이나 알아보세요.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마지막 일방적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김현수 할아버지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서류 몇 장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내던져진 김현수 할아버지는 막막했습니다. 연금이라고 해봐야 소액이었고 이제는 도시의 물가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행히 시골에서 알던 이웃 박정옥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정옥이 여사, 나 지금 큰일 났어. 사위한테 완전히 속았어. 전화를 받은 박정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곧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내가 있는 곳으로 와요. 내가 지낼 곳 하나 알아볼게. 라며 김현수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노년이기에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박정옥 할머니가 도시의 자녀 명의로 얻어둔 작은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를 단기간 비워둔 상황이라 거기에 잠시 몸을 의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현수 할아버지는 모든 과정을 박정옥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사위가 어찌 그리 악독할 수가 있나? 하고 화도 냈지만 곧 박정옥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아직 포기하지 말아요. 죽을 힘을 다해 여기서 살아봐야죠. 도시도 만만치 않겠지만 현수 씨가 농사를 지으며 쌓은 땀과 노력이 어디 가겠어요? 그 말에 김현수 할아버지는 한 가닥 희망을 얻은 듯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어떻게든 도시에 적응하고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 뒤 김현수 할아버지는 박정옥 할머니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 가보니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예나 음악 교실, 건강체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게시판에서 아주 반가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주민 텃밭 분양 안내 신청자 모집.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작은 땅을 분할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텃밭을 가꿀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김현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시골 농지를 전부 잃었어도 여기서 작은 텃밭이라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복지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바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취미 생활처럼 보이는 텃밭이었지만 김현수 할아버지에게 그 작은 땅은 삶의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텃밭 분양이 확정되어 할아버지는 공영 텃밭으로 안내받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생각보다 넓고 여러 사람들의 텃밭 구획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이 서 있는 풍경과 달리 이곳만큼은 흙냄새가 나는 작은 시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야, 이만큼이면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을 수 있겠는걸? 김현수 할아버지는 마치 시골집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사 도구가 필요한 데다 종잣돈이 거의 없어서 고민이었지만 복지관에서 간단한 농기구를 빌려 쓸 수 있다고 안내해 주어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도 채 떠오르지 않은 시간에 도시의 거리들은 한적했지만 텃밭에 도착하자 조금씩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구먼. 호미를 들고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며 물을 뿌릴 때마다 김현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차츰차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시 생활로 인한 좌절과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이 작은 땅이 다시금 희망을 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텃밭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작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주로 상추나 깻잎, 고추처럼 금방 자라는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평생 해왔던 그의 손길이 닿자 작물들은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저분만 심으면 채소가 왜 이렇게 잘 자라지? 라고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도시 사람들에게는 텃밭이 취미이자 여유를 즐기는 곳이었지만 김현수 할아버지에게는 사실상 생계의 작은 토대이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조금씩 수확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일부는 근처 마트나 지인들에게 약소한 금액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돌아갈 집이 마땅치 않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박정옥 할머니가 소개해준 싼 월세방을 어렵게 구해 들어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단칸방에 가깝지만 그래도 비 맞지 않고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텃밭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직장인,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오는 노인, 학교 과제로 텃밭을 운영하는 대학생 등등. 김현수 할아버지는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농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심은 상추가 시들시들하네요. 물은 충분히 주는 것 같은데. 상추는 너무 습해도 썩는다네. 물을 많이 줬으면 해가 잘 들도록 해줘야 해. 그리고 거름도 잘 주고요. 할아버지가 하나둘 알려주는 팁을 전해 들은 이웃들은 상추를 거뜬히 되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작은 돈벌이도 겸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지관과 연계된 행사 중에 도시 텃밭자랑 대회라는 코너가 있었고 여기서 뽑힌 텃밭 운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지자체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김현수 어르신이 나가보세요. 누가 봐도 가장 정성껏 가꾸셨잖아요. 하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지만 상금도 있고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정된 생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김현수 할아버지는 텃밭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종 채소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손길을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작지만 기하학적인 구역 배치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독특한 품종의 채소를 재배해 보는 등 창의적인 면모도 발휘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방법이었지만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빛을 발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낮에는 텃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음날 작업을 구상하면서 보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편 대회에 도전하기 위해 농사에만 전념하던 중 우연히 텃밭에서 이진호를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언젠가 이웃 주민이 새로 분양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 며 수군거렸는데 그게 바로 이진호였습니다. 이진호는 도시에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다가 꽤나 큰 손해를 본 뒤 친척의 소개로 임시로 이 지역에 머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텃밭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궁리하러 온 듯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김현수 씨. 이진호는 텃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김현수 할아버지를 보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와 서운함이 복합적으로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진호는 허둥대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텃밭 분양이 있다고 해서 나름 부업을 해볼까 하고. 그 태도는 예전처럼 교활해 보였고 김현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복수를 꼭 해주겠다는 집념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재산을 되찾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시골 땅과 전원주택을 팔아 만든 돈을 몽땅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그게 사위 명의로 되어버리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계약서 한 장을 훑어볼 여유도 없이 사위에게 서류를 맡기고 도장만 찍은 자신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정옥 할머니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며 사정을 털어놓자 담당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매매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면 사기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아버님이 사실상 그 돈을 대고 명의만 이진호 씨에게 썼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간이 꽤 흘렀고 할아버지가 받은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럼 저는 아파트를 못 돌려받는 겁니까?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지만 재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고 이진호 씨 측이 악의적으로 나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실망감이 컸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이 한순간에 사위 손에 넘어간 데 대한 자괴감과 억울함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시 텃밭자랑 대회가 열리는 날 김현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꾼 텃밭 작물들을 한가득 수확해 행사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오이 등이 크고 윤기 있게 자라 있어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여러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심사위원들이 텃밭 구성과 작물의 상태, 재배 방법의 독창성, 환경 친화성 등을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평생 쌓은 농사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하며 농사가 좋은 건 땅을 아껴주고 사람을 이롭게 하며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라고 조리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심사위원들은 어르신, 말씀이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노하우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고 물어왔고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왔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이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었는데 최우수상부터 특별상, 참여상 등이 차례대로 호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특별상 부문에서 김현수 할아버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곳에서 가장 정성껏 자연 친화적으로 농사를 지어오신 분에게 드리는 특별상입니다. 할아버지는 무대 위로 올라갔고 주최 측이
상금 200만 원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도시농업 프로젝트 자문위원 기회를 드립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액수는 큰돈이라 할 순 없지만 노년의 할아버지가 당장 버틸 최소한의 자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문위원이라는 기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시농업 프로젝트에 일정 부분 참여하면 소정의 월급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상금을 손에 쥔 김현수 할아버지는 먼저 밀린 집세부터 해결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불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야 빚을 갚았으니 떳떳하게 이 방에 살 수 있게 되었구먼. 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를 텃밭에 추가 투자하고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월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관공서 직원이었는데 할아버지에게 노년층의 관점에서 텃밭 운영과 도시 농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라며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에서부터 해온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며 사실 농사는 단순히 돈 벌기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지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라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담당 직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나가던 중 도시농업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자체에서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고 담당 직원이 김현수 어르신도 정식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쎄 내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망설였지만 직원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어르신의 현장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일자리를 얻으면 정기적인 수입도 생기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농사 기술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위 이진호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처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지자 이진호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내놨지만 도통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사위가 장인을 쫓아냈다 는 험담이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진호가 같은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아지면서 평판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자 이진호는 김민정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도 삐걱거렸습니다. 김민정 역시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진호의 등살에 이렇다 할 대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고 고민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듯한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아파트 주민들이 전해 듣자 그 사위가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이자를 못 감당하고 곤란해졌대. 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위 이진호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궁지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지원하여 운 좋게도 선정되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매주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도시농업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월급은 작았지만 그에게는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옥상 텃밭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젊은 직원들은 할아버지에게 자주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 빠짐부터 신경 써야 해. 옥상은 땅보다 물이 쉽게 빠지지 않으니까 배수 시설을 충분히 해놓지 않으면 뿌리가 썩기 쉽다네. 경험에서 나오는 실천적 지혜를 전해주자 옥상 텃밭 시범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언론에도 간간히 보도되면서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도시농부 어르신으로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사는 몸이 힘들긴 해도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냈고 담당자들은 그것을 반영해 도시농업 중심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텃밭들이 늘어나고 할아버지와 같은 시골 출신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도시는 조금씩 푸른 공간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주최하는 도시농업 박람회 준비를 위해 여러 단체들과 협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위 이진호가 관여하는 작은 업체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막힌 뒤 이진호는 도시농업 관련 부동산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농촌 체험단지 개발에 투자하려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진호와 김현수 할아버지는 또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진호의 안색이 굳어졌고 할아버지는 차분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자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공무원이 할아버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진호가 가져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할아버지는 꼼꼼히 읽어보니 텃밭만 대규모로 조성하고 거기에 분양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개발에 가까웠고 정작 농업을 위한 인프라나 마을 주민 편의시설은 허술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탁 내려놓고 냉정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건 도시농업을 핑계로 한 부동산 개발일 뿐이네. 정작 주민들은 수익을 얻기 힘들고 사업자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요. 장기적 관점에서 이 계획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진호의 표정은 당장이라도 씩씩거릴 정도로 불쾌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시청 공식 자문위원이었고 이진호는 민간업체를 대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이진호는 사업을 따내려고 분투했지만 프로젝트는 결국 시청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의 영향도 분명히 작용했지만 도시농업을 명분 삼아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이진호의 안건 자체가 허점이 많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사위 이진호는 막대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아주 헐값에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통해 아파트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 금액은 그가 시골 농지와 전원주택을 팔아 마련했던 돈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박정옥 할머니가 저런, 다 망해버렸네. 그래도 현수 씨는 부디 건강해야 하네. 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위가 불법적으로 가로챈 돈이나 재산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고 공중분해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겠지 라고 묵묵히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도시농업 자문위원 활동을 하며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매체에서 시골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낸 농부가 도시농업의 길을 제시한다 라는 기사도 나갔습니다. 그를 통해 농사를 배우고 함께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또한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할아버지를 초청해 작은 농사 교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인생의 굴곡을 담담히 전하며 저도 한때 농지를 잃고 도시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흙을 만지는 건 언제나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생활이 점차 안정되고 약간의 저축도 가능해졌습니다. 원룸보다 좀 더 나은 작은 주택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시골 농지와 전원주택을 되찾진 못했지만 생애의 두 번째 삶을 도시에서 열심히 개척해 나가는 데에는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김민정이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 좀 만나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피부치 딸이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김민정은 수척해 보였고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남편 말만 믿고 아버지를 내쫓다니. 저 정말 한심한 딸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진호와의 갈등이 더 깊어져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했던 딸의 마음은 결국 삐뚤어진 욕망과 남편의 계략에 휘둘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려도 부족하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제가 다시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김현수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딸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할아버지는 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나도 처음에는 원망이 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도 젊은 나이에 겪기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야. 그래도 이번 일로 크게 배웠으면 좋겠다.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가족을 등지는 건 더 큰 불행이 될 뿐이야. 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는 게 가족 아니겠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엉켜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김민정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이진호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거의 탕진되었고 이진호 쪽이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김민정은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며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현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차근차근 모은 돈과 도시농업 자문위원으로 받은 보수,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진행한 강의료를 합쳐서 조그만 단독주택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부는 아니지만 작은 마당이 딸린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가 이제 내 새로운 전원주택이구먼. 이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는 텃밭을 가꾸듯 마당 한켠을 조금씩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골라 씨앗을 뿌리고 자그마한 화초도 심고 작물도 심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곳에서 거름 냄새를 맡고 있으면 옛 시골집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결국 딸 김민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자 할아버지는 오갈 곳이 없다면 여기 와서 지내렴. 예전처럼 이 집이 네가 태어난 집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정은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현수 할아버지가 마련한 작은 집의 마당은 어느새 푸른 채소와 화초로 가득했습니다. 봄이면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진초록 잎들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딸 김민정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부지런히 지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따금 복지관에서 초청을 받으면 할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나가 농사 체험교실이나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할아버지는 저도 한때 배신과 좌절을 겪었지만 다시 흙을 만나면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청강하러 온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은 그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사위 이진호는 점점 더 소식이 끊겼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시달리다 대출 연체로 고생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기보다 사는 게 힘들 테니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있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미움으로 일생을 보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할아버지에게 남은 삶은 비록 시골 농지 대신 작은 도시의 마당이 전부지만 그곳에서 웃으며 지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했습니다. 낮이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저녁이면 마당에 물을 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러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도심의 불빛 속에서도 가끔 반짝이는 별 한두 개가 보였습니다. 그 별빛을 보며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땅이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열심히 살아갈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농사는 가능하더구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딸아, 이제부터는 서로 믿고 살아보자꾸나. 세상엔 배신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의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도시는 또 하루가 저물어갔고 김현수 할아버지의 작은 마당에는 다음날 새벽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숨죽여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 씨앗들이 언젠가 싹을 틔우고 푸른 잎으로 다시금 생명을 노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자신의 삶도 그와 같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김현수 할아버지는 배신당하고 무너졌지만 결국 자신의 근면성으로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냈습니다. 시골에서 쌓아온 농사 지식은 도시에서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위의 음모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고 딸은 뒤늦게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갈 시골집과 농토는 사라졌지만 작은 마당과 텃밭이 주는 즐거움만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 김현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땀 흘려 얻는 기쁨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은 세월을 긍정과 희망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도시 곳곳에 퍼져나가 마음속 불씨가 꺼져가던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진짜 도시농부라 불렀고 그는 매일 아침 웃으며 새싹들에게 물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이면 여전히 그리워지는 옛 시골집을 떠올리면서도 그 못지않게 소중한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속았던 효심 뒤에 감춰진 음모라는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